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클래식 무기고는 독일 전차인가요? 네, 지난번에 그 회원 여러분들한테 클래식 무기고 아이템을 정하고자 한번 설문을 실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 아이템이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2차 대전 독일 육군 전차의 진정한 공포, 맹수 전차로서의 명성이 드높은 2차 대전 전차에 있어서 저먼 테크놀로지의 결정판, 하지만 엔진 계통의 지랄 같아서 신뢰성이 바닥인 전차 5호 전차 판터가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판터하고 판저를 혼동해가지고 애먹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클래식 무기고에서 이 맹수 전차를 제대로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판터는 흔히 T-34의 등장에 놀란 독일이 서둘러 해결책으로 내놓았다고 하지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T-34 때문에 서두른 것은 맞는데요. 정작 판터로 연결되는 독일의 신형 주력 전차 개발 계획은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3호와 4호 전차를 개발해 일단 기갑부대의 틀을 잡기 시작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전차 개발 속도를 보면 이 둘도 곧 성능이 뒤처질 것은 분명했죠. 더욱이 프랑스 전역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전차 같지 않은 1호 전차와 2호 전차가 전선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차 개발을 담당한 독일군 병기국체 6관은요, 3호와 4호의 뒤를 이을 신형 주력 전차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VK2001, 즉 20톤급 전차로 불리게 되는 신형 전차 개발의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다이물러 벤츠하고 크룹이 VK2001의 개발에 참가했습니다. 크룹은 VK2001-4라는 이름으로 4호 전차의 개량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1940년 5월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개발이 취소됐죠. 결국 개량형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여기에 유명한 만사,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도로 주행하시다 보면 커다란 덤프트럭 있으면 거의 절반은 만 거예요. 이 만사까지 가세하면서 VK2001 계획은 3파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941년까지 VK2001의 개발은요, 그리 급하지 않게 진행됐어요. 프랑스전은 독일의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빨리 끝났고요. 서유럽은 독일의 군합발에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이죠. 더욱이 나치 독일의 다음 타켓이 된 소련군에 대한 독일군의 평가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기존의 전차들을 뛰어넘는 신형 전차의 개발을 급히 진행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독일군 병기국체 6관은요, 세 개의 회사의 차기 전차가 신형 반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높은 기동성을 발휘하며 뛰어난 화력과 방어력을 겸비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이 세 개 회사들이 개발하는 VK2001의 무게는 22에서 24톤 사이로 개발됐습니다. 당장 방어력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기는 좀 어려웠죠. 실제로 세 개 회사에 설계한 중 크룹사의 VK2001K형은요, 전면 장갑은 50mm, 주포 역시 3호 전차 후기형과 같은 69경 50mm 주포를 탑재할 예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3호 전차의 발전형에 가까운 방어력과 무장을 갖춘 셈이었죠. 이것만 봐도 독일군이나 개발사들이 생각한 VK2001은요, 3호나 4호 전차에서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된 차량이었지 획기적으로 성능이 다른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병기국 6관은 1940년 12월에만 해도 VK2001은 24톤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시에는 좀 일리 있는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공병이 가진 가교나 부교를 이용하기에는 24톤이 한계였고요. 철도나 도로에 의한 운반을 감안해도 그랬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무거워서 생기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차 공장 설비도 늘려야 하고요, 생산 대수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무거우면 그만큼 철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철 재료가. 하지만 만사에서는요, VK2001이나 이를 토대로 발전한 설계인 VK24.01M 등을 30톤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비록 일찌감치 망하긴 했으나 프랑스 전차들에서 보듯 앞으로의 적 전차는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출 것이 분명했고, 여기에 대비할 무장과 화력을 갖추자니 당연히 무게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비록 군에서는 여전히 24톤 이상의 차량을 만드는데 회의적이어서요, 일단 이 주장은 별 힘을 얻지 못했지만 곧 실어도 무게를 늘려야 할 상황이 닥칩니다.
전 세계 전차와 대전차 무기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느닷없이 험한 놈이 나와서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 험한 놈이 뭔가요? 네, 이 험한 놈을 얘기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독일 기갑군의 명장 하인츠 구데리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인츠 구데리안. 이 하인츠 구데리안은 1941년 봄에 소련군 장교를 데리고 독일군의 전차 훈련소나 전차 공장 등을 시찰한 바가 있었습니다. 독서 전쟁이 불과 몇 달 뒤로 다가왔을 때였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이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둘도 없는 우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히틀러도요, 이렇게 침략 의도를 감추려고 여러 가지 초청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시 독일군이 현역으로 운영 중인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전차를 그때 구데리안은 이 소련군 장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장교들은요, 이게 전부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련군 장교들은요, 분명 독일에 4호 전차보다 더 무거운 전차가 있으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독일인들이 이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구데리안은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때 소련에 강력한 신형 전차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데리안의 기억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분명 당시 소련에는 4호 전차보다 무겁고 강력한 전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험한 놈 T-34와 KV-1이었죠. 이 두 전차의 등장은요, 정말 쇼크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독일군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88mm 편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험한 놈 둘이 나와 독일군을 아연실색케 한 것이죠. 방어력 자체로 보면요, KV-1이 가장 무서웠지만 독일군에게 가장 큰 충격이 된 것은 T-34였습니다. 이 험한 놈은요, 속도는 물론 험지 극복 능력까지 독일군의 어떤 전차보다 우수했고요. 독일군의 모든 전차를 먼 거리에서도 파괴할 강력한 76.2mm 주포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경사장갑이라는 새로운 방어수단 덕분에 여전히 독일군의 주력 대전차 무기였던 37mm 대전차포나 37mm 전차포는요, 심할 경우 코앞에서 20발 이상을 맞고도 튕겨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T-34가. 더욱이 50mm 전차포나 대전차포도요,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8mm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8mm를 끌고 와서야 겨우 처리한 얘가 타반사였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독일군 전차는 하루아침에 모조리 구식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또 뭐냐? T-34가 소련군의 극소수만 만들고 끝날 특수 차량도 아니라는 점이죠. 초반에는 숫자가 좀 적었었는데 이미 1941년 10월에 이르면요, 독일군은요, T-34 KV-1의 숫자가 동부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전차 전체의 숫자와 맞먹는 게 아닌가 우려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봐야 했어요. 그야말로 T-34 저글링 러시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죠. 물론 이렇게 된 데는요, 독일군 전차 숫자가 심하게 줄어든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구데리안은 1941년 11월 기준으로 자기 휘하의 전투가 가능한 전차를 겨우 150대라고 생각할 만큼 동부전선의 독일군 전차 소모는 심각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필요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독일군은 T-34나 KV-1과 대항할 신형 주력 전차를 개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동부전선에서 파멸을 맞이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신형 전차 개발을 좀 서두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독일이 신형 전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요, 라인메탈 볼지크에 의해 1941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 주포 개발이었습니다. 이들은요, 1000m 거리에서 140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신형 75mm 주포 개발에 착수합니다. 결국 1942년 6월부터는요, KWK-42L70, 즉 79경장 KWK-42 주포의 생산이 시작됐죠. 동시에 라인메탈은요, 이것을 사용할 포탑도 개발을 합니다. 이 포는 나중에 티거1이 되는 VK4501H, 즉 henschel사의 티거 시제품에 탑재하려 개발이 시작된 물건이지만 이 포탑이 곧 예상치 못한 쪽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1941년 11월에는요, 독일군 병기국체 6과 주요 연구원을 중심으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나 다임러 벤츠, 크룹, 라인메탈, 만 등 저먼 테크놀로지 정점에 있는 전차 및 전차포 메이커의 쟁쟁한 엔지니어들이 동부전선에 직접 방문합니다. 이들은 구데리안을 방문해서요, 이야기를 듣고 최전선의 정비소를 방문한 한편 당시 독일군이 노획한 T-34-76 전차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11월 21일에 귀국한 뒤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죠.
VK2001이니 뭐 24.01이니 하는 이 20톤대 전차로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게가 24톤보다 무거우면 실용상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하려는 이런 우려는요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전선에서 자기 전차 장갑이 구멍이 숭숭 뚫리고 나면 아무리 실용적이니 뭐니 해봤자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12월부터 기존의 개발 계획은요 전면 중지됩니다. 그리고 30톤대 새로운 전차 개발 계획인 VK 3000번대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죠. 동시에 라인메탈에서 개발한 79경장의 KWK-42 주퍼와 원래 VK4501H를 위해 개발했던 신형 포탑을 개조해서 이 신형 전차에 탑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VK3000 계획에는요 다이밀러 벤츠가 VK3002DB를 만사가 VK3002M을 각각 내놓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 차량 모두 30톤대 초반이었어요. 한 32톤 정도 됐었거든요. 이 정도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1942년 1월 22일에는요 만사가 무게를 36톤으로 늘려도 좋다는 군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2년 2월 3일에는요 마침내 독일 병격이 필요한 요구 조건을 모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사는 모두 이 요구 조건에 맞춰 설계안을 새로 다듬었죠. 히틀러는 이 두 설계안을 검토한 뒤에 5월까지 제대로 된 설계를 완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판터가 개발되는 5호 전차 판터가 개발되는 가장 직접적인 스타트라인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양사의 경쟁은 어땠나요? 이 사실 다이밀러 벤츠와 만 사이의 경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것은 다이밀러 벤츠였습니다. 벤츠가 내놓은 VK3002DB는요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다 차체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피탄 면적도 더 작았습니다. 게다가 엔진도 디젤 엔진을 썼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신뢰성 등도 우수했고요. 기동륜, 그러니까 스프로켓이죠. 이 기동륜도 엔진이 있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동력 손실도 상대적으로 적고 수리도 간편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면, 그러니까 이 굳이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실용적인 면보다는 기분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단점이라면 아무리 봐도 T-34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VK3002DB, 그러니까 이게 다이밀러 벤츠에서 만드는 건요, 누가 봐도 T-34를 의식해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T-34의 좁은 피탄 면적과 경사 장갑이라는 양대 장점을 최대한 의식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변속기와 기동률을 놓다 보니 상대적으로 포탑이 앞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T-34와 비슷해진 면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 장치는요 4호 전차와 비슷한 리프 스프링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병기국 유가는요 토션바를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 다이밀러 벤츠 측은 3호 전차를 개발하면서 토션바 방식이 차체 내부 공간을 차지하고 정비성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지금까지 알려진 카더라에 따르면요 히틀러가 T-34처럼 생긴 VK3002DB를 싫어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독일 군수장관으로 취임한 알베르트 슈페어는요 히틀러가 이 VK3002DB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3월 6일에는요 이 전차를 200대 생산하자고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독일군 병교국이 더 좋아했던 것은요 만사의 VK3002M이었습니다. 이 VK3002M은요 경사장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했으나 그것 이외에는 VK3002DB와 공통점이 거의 없었어요. 현수장치는 이중 토션바 시스템이었고요. 변속기와 기동류는 기존의 다른 독일군 전차들처럼 차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탑 역시 거의 차체 가운데에 위치했죠. 엔진 역시 VK4501H, 즉 티거 전차에 사용된 엔진을 기본으로 만든 마이바흐사의 고출력 개솔린 엔진인 HL210 650마력 엔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VK3002DB보다 빨리 양산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다이밀러 벤츠의 VK3002DB는요 신형 공랭식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차체가 좀 더 작아진 측면도 있고요. 히틀러도 이 때문에 더 이 전차가 낫다고 생각했지만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좋아도요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이게 말짱 헛일이에요. 독일의 전차용 디젤 엔진 개발이요 예상외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실 히틀러는요 VK3002DB뿐만 아니라 독일의 모든 전차용 엔진은 공랭식 디젤 엔진이 되어야 한다면서 디젤 엔진 개발을 촉구했었어요 히틀러가. 그런데
기관차나 선박용 디젤 엔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독일군도요, 막상 전차용 디젤 엔진 개발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왜냐하면 커다란 이 디젤 엔진을 소용하는데 막상 이 소형화한 엔진이 40톤이 넘는 육중한 물건을 그것도 험지에서 시속 30에서 40km로 움직여야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일이라도 1940년대 당시에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양사 모두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발에 난관이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이미 1941년에 만사가 전차용 디젤 엔진 개발을 시작했지만요, 독일이 신형 전차를 필요로 한 때 맞춰서 생산이 시작될 만큼 개발이 빨리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만사가 개발한 700마력급 전차용 디젤 엔진이 실용 테스트를 받은 것이 1944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1942년 이 시기에는요, 전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독일도 신형 엔진의 개발보다는 기존 엔진의 개량과 생산에 더 급했고요. 결국 실용 테스트 자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VK3002M에 사용된 마이바흐 HL210은요, 이미 henschel이나 만 등의 시제 차량을 위해서 1942년 봄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HL210의 개량형인 HL230, 이게 700마력이거든요. 이거는 1943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어느 쪽이 먼저 실용화 됐겠습니까? 당연히 가솔린 엔진 쪽이 먼저 실용화 됐겠죠. 이것 때문에 병기국은요, VK3002DB와 VK3002M 모두한테 이 HL230의 시제품을 탑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냉식이라서 냉각 장치를 위한 공간이 없던 VK3002DB는요, 없는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차체 양옆에 냉각용 라디에이터를 설치했고요. 반면 VK3002M 만사 거는요, 차체 윗부분 엔진 그릴에 그대로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디젤 엔진 이 계획은 완전히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솔린 엔진 넣자,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또 있었냐? 포탑 문제도 있었어요. VK3002DB는요, 포탑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일군이 원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1942년 12월부터는 무조건 생산을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개발이 완료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라인메탈에서 만들어서 VK3002EM, 즉 만사거에 탑재하기로 한 신형 포탑을 달기에는 이 VK3002, 그러니까 다이밀러 벤츠에서 만든 이 차체가 굉장히 좁았어요. 차체가 좁다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비상시에 승무원들이 탈출하거나 부상자를 끄집어내기도 힘든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이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그러면 승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1942년 5월 2일에는요, 신형 전차에 판터, 즉 표범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그동안 전차에 별다른 별명을 붙이지 않던 독일이었지만 독소 전쟁을 겪으면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동요하기 시작한 민심을 다스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무기에 아주 선정적인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붙은 가운데 신형 전차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됐는데요. 포르쉐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요, 구체적인 설계까지 마친 두 차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검토 결과를 넘겨받은 히틀러는요, 5월 13일에 만사의 VK3002M을 생산하기로 방침을 정했죠. 앞서 언급했지만 다밀러 벤츠의 VK3002DB는요, 결국 독일이 원하는 스케줄 이내에 생산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실전을 거치면서 분명해졌지만 차체가 작다 보니 개량의 여지도 적었고요, 탄약 탑재량도 적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반면 VK3002M, 즉 만사에서 개발한 이 차량은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고요, 독일이 원하는 생산 스케줄을 어떻게든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생산되어 실전에 배치된 전차 한 대가 아직 생산되지 않은 전차 100대보다 몇백 배는 나은 법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100만 원보다 내 손에 있는 10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VK3002M이 5호 전차 판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3일에는요, 히틀러가 직접 이 전차의 최대 장갑 두께를 80mm에서 100mm로 늘려달라고 지시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판터의 생산은요, 이 원래 만들었던 만사뿐만 아니라 다밀러 벤츠, henschel, 그 다음에 MNH가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만사한테는요, 8월까지 시험용 차체 한 대를 완성하고 9월까지는 차체 포탑까지 얹어서 시험을 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정은 이거보다 약간 늦게 진행되긴 했지만요. 결국 1942년 9월 말에는요. 제대로 된 장갑판 대신 연철로 차체를 만들고 무게만 포탑과 똑같이 맞춘 무게추를 얹은 CJ 1호 차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곧 뒤를 따라 제대로 된 포탑을 실은 CJ 2호차도 나왔고요. 테스트를 받기 시작했죠. 이 두 차량은요. 11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나치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 주행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3년 1월 말부터 초기 생산 차량 3대가 독일군에 인도되기 시작했죠. 다만 원래 계획은요. 12월 말까지 4대를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이게 한 달 정도 늦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스케줄은요. 제조사가 사력을 다해서 맞춘 겁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판터 전차의 최초 생산형 판터 D형의 시작입니다. 참고로요. 판터는 A형이 따로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 B, C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요. 학창시절 때 철석같이 A형이 판타의 초기형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D형이 시작이었어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43년 1월 말만 해도요. 1943년 10월까지 경량 판터, 즉 주포를 3호 후기형과 같은 69경장 50mm 전차포를 갖춘 버전으로 매달 150대씩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죠. 왜냐? 당연하죠. 기껏 신형 전차를 만들어 놓고 못하라 소련 전차에 역부족인 포를 달아놓은 그런 전차를 더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 최초 양산형 판터 D형은 어땠나요? 네, 마침내 신형 전차 판터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판터는요,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시험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점에서 보면 정말 빨리 완성된 전차였습니다. 판터보다 훨씬 개발 난이도가 낮은 3호 전차의 경우 설계부터 개발 시험까지 3년 반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빨리 진행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완성된 최초 생산형인 판터 D형은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티거 1형과 함께 가히 당대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장갑 두께는 차체 정면이 80mm, 포탑 정면 및 포방패가 100mm라는 당시로서는 가공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두께에 더해 차체 정면은 55도, 차체 측면 상부는 40도, 포탑 측면 25도라는 경사장갑이 적용이 됐죠. 이 때문에 적어도 정면에서의 방어력은 더 무거운 티거1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측면 장갑은 포탑이 45mm, 차체가 40mm로 정면에 비해 많이 약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측면을 60mm로 강화하는 김에 차체 정면도 100mm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군의 대전차포도 발달이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결국 취소됩니다. 만약 이런 개량을 실시했다가는 판터의 생산이 8월까지 늦춰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측면 장갑을 약하게 해도요, 덩치가 큰 만큼 무게는 벌써 45톤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기 계획이 뭐예요? 24톤에서 35톤까지 갔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45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 괴물이라고 해서 두려워했던 KV-1이 45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독일이 괴물을 직접 만든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무게에도 불구하고 판터 D형의 최대 속도는요, 3000rpm으로 포장도로를 달리면 최대 54.8km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속도가 엔진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회전수를 2500rpm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 속도는요 46km였어요. 시속. 그래서 더 가벼운 4호 전차보다도 빨랐습니다. 이것은 650마력의 마우바흐 HL210P30 엔진, 그러니까 이게 초기형에는 이게 250대 정도가 요걸 달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 5월 이후에는 이제 700마력짜리 HLP230이 이제 달리죠. 아무튼 이 마우바흐사의 엔진하고요, 이 ZF사의 AK7E00 변속기 덕분에 가능했던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련군 전차의 조종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소련군 전차는요, 조종 자체가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종종 조종관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해머를 써야 할 때 이게 T55까지 이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종성이 극악이었던 소련 전차와는 달리 판터는 반자동 변속기를 이용해서요 훨씬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궤도 접지압도요 제곱센티미터당 0.735kg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지 기동성이 더 가벼운 4호 전차보다도 높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참고로 T-34의 그 접지압이 0.72, 셔먼이 0.96이에요. 그러니까 셔먼보다 훨씬 나았었죠. 하지만 장갑과 기동력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가공할 만한 것은 바로 주포였죠. 판토의 주포인 KWK-42는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했습니다.
구경은 75mm로 얼핏 작아 보이지만 긴 포신과 다량의 추진 장력을 이용한 이 포의 탄속은요 무려 925m/s, 즉 초속 925m였어요. 그리고 925에서 1000m/s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이에요. 참고로 T-3476의 76.2mm 포의 포구 속도가요 겨우 초속 680m입니다. 여기에 강철 탄심을 사용한 PZGR-3942 철갑탄을 쓰면요 입사각 30도에서 1000m 밖의 균질 아변 간판 111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000m 밖에서도 89m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비록 소재 부족으로 사용은 굉장히 제한됐었지만 텅스텐 탄심을 쓴 PZGR-4042탄을 사용하면요 1000m에서도요 149mm, 2000m에서도 106mm라는 엄청난 관통력을 발휘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관통력으로만 따진다면 KWK-42의 위력은 88mm KWK-36, 즉 티거1에 장착된 88mm 전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사실상 당시의 모든 연합군 전차를 유효 사고로 인해서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독일은요 가히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좋은 신형 전차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분류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차기 주력 전차의 중형 전차, 가운데 중 쓰는 중형 전차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차의 능력은 뭐예요? 당시 무거울 중, 아주 최대 가장 큰 전차, 중전차 수준을 능가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정면에서는 적 전차나 대전차포의 상당수를 막아낼 방어력을 확보했고요. 공격력 역시 괴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죠. 게다가 이런 물건이 기동성까지 당시 최고 수준을 발휘했습니다. 아마 판터를 손에 넣은 독일군 전차병들과 이걸 만들 기술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단언컨대 판터는 가장 완벽한 전차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좀 문제가 있었나요? 네, 1943년 2월 21일 마침내 그라펜베어 기갑훈련장에 판터 D형이 10세대나 모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전차라고 부르고 싶었을 최신형 전차를 군수장관 슈페어까지 포함한 나치 고관대작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 시연회를 한 거죠. 만사에서 생산한 9대, 그 다음에 다임러 벤츠에서 생산한 3대, 그 다음에 MNH에서 생산한 1대, 총 10세대로 구성된 판터 D형은요 여기서 화려한 기동성을 뽐내기로 했는데 실상은 시궁창이었습니다. 10세대 중에요 무려 6대가 고장이 난 거였습니다. 이유도요 굉장히 다양해요. 윤활유 누출, 연료 펌프 작동 불능, 최종 구동장치 및 브레이크 파손, 좌측 최종 구동장치 파손, 클러치 파손 등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됐어요. 그나마 이 고장난 6대 중 5대는요 급하게 수리해서 시연을 마칠 수 있었으나 망신을 산 것은 정말 사실이었고요. 나머지 한 대는요 아예 화재까지 나서 더 이상 시연에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알베르트 슈페어는요 판터가 놀랄 만큼 빨리 완성됐고 티거보다 초기 결함이 적다면서 판터를 성공작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도 알 수 있듯 놀랄 만큼 빠르게 완성된 이면에는 만만찮은 결함이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개발이라면 시간을 들여 테스트를 거듭해서 잡아냈을 문제점들이 시간이 없어서요 고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시연에서 멀쩡한 차들도요 실제로 그 전날, 시연하기 전날 2월 20일에 연료 탱크를 교체하거나 최종 구동 장치를 교체하는 등 미리 손을 봐서요 간신히 체면을 살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세대 모두가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었죠. 심지어 연료 탱크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료가 새는 문제도 생겼고요. 이 연료 누설은 당연한 얘기지만 화재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943년 3월 24일 시점에 독일 병기국 제6관은요 판터 D형을 전선에 보내기 위해서는 무려 45곳 이상을 개량해야 한다는 지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생산 중인 공장들에서는 그대로 생산을 계속하고 완성된 차량은요 독일의 중장비 설비에서는 디마그라는 회사로 보내 그곳에서 추가로 개량 작업을 수행한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니까 독일군은요 단 한 대라도 생산을 늦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추고 싶어도 전선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디마그사에서 개수를 받은 뒤에도요 또 개량이 필요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거국 디마그사에서 개수를 마친 차량들은요 그라펜베어 기업훈련장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 추가 개량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전선으로 파견됩니다. 이런 수십 차례의 개수까지 다 거친 차량들 200대가 실전 부대에 배치된 것은 1944년 6월 22일부터 23일 사이의 일입니다. 이 차량들은요 6월 29일에야 기차를 타고 동부전선 최전선에 배치가 됩니다.
사실 히틀러는요, 이 판터 D형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히틀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신문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터 D형이, 이 판터가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줄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요, 동부전선에서 1943년 실시하기로 한 대공세 시기까지 판터가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서 이 시기를 조정합니다. 동부전선에서의 대공세 시기를 이 판터 생산에 맞춰서 조정을 해요. 바로 대공세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치타델레 작전, 즉 크루스크 전투가 판터의 개발 및 배치라는 이유로 늦어진 거죠. 하지만요, 작전 개시 날짜가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판터 D형을 시간 맞춰 조달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치타델레 작전이 시작된 것은요, 최전선에 판터가 배치된 지 겨우 6일 뒤의 일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작전이 개시되는 것은 둘째 치고 판터 D형은요, 최전선에 도착한 그날부터 지독하게도 불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벌써 2대가 엔진 화재로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퍼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며칠 뒤에 시작될 실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줄 불길한 징조였죠. 이 판터 D가 불안했는데 첫 실전은 어땠나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판터의 실전 대비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판터 전차가 데뷔전을 치른 크루스크 전투는요, 정말 독일군한테 낭패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작전 자체로 봐도 독일군은 결국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요, 전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히틀러가 작전 일정까지 조정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었던 판터 D형은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3년 7월에 200대 판터 D형이 전선으로 파견됐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엔진 화재로 벌써 2대가 소모됐고요. 크루스크 공세가 시작된 7월 5일에 실제로 운용 가능한 판터의 숫자는 불과 184대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뒤에는 전투 가능한 판터의 숫자는 겨우 40대로 줄어듭니다. 설상가상으로 7월 10일 저녁이 되자 전선에 당장 투입 가능한 판터의 숫자는 10대가 전부였죠. 물론 크루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완고하게 저항해서 독일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사실이고, 많은 판터가 소련군의 공격에 피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지 소련군의 저항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7월 10일 시점에서 아예 수리도 안 될 정도로 격파된 판터의 숫자는 25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적의 공격으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되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소련군한테 피격돼서 전투 불능 상태가 된 차량은 완전 격파된 것까지 포함해서 81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기계적 고장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월 10일 시점에서 독일군이 전선에서 회수는 했으나 아직 수리받지 못한 차량 100대 중 44대가 기계적 고장으로 주저앉은 상태였어요. 그나마 기계적 고장의 60%가 쉽게 수리 가능한 상태라고 했지만 7월 11일 시점에서도 완전히 격파된 차량은 겨우 31대였습니다. 반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은 38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131대나 되는 차량이 여전히 수리를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은요, 히틀러가 크루스크 공세의 정지 명령을 한 7월 17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월 20일에도 전투 가능한 판터는 41대에 불과했고요. 85대가 현장 수리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6대는요, 아예 독일 본국으로 운반돼서 수리해야 할 정도의 큰 손상을 입었죠. 사실 판터가 겪은 엄청난 격전을 생각하면요, 7월 20일 시점에서 완전 격파된 차량이 56대라는 것은 꽤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의 분석으로는요, 267대의 소련군 전차를 판터가 격파했어요. 그리고 전차 외에도 수많은 대전차포나 진지 등을 판터가 파괴했죠. 심지어 3000m 가까운 원거리에서 T-34를 격파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사실 독일군의 신형 전차를 처음 맞닥뜨린 소련군도요, 사실 패닉에 빠졌어요. 이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가 또 뭔가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터의 문제는 적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주저앉은 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련군한테 격파된 차량들도 기계적 고장을 일으켜 주저앉았기 때문에 격파됐을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어요. 결국 8월 10일에는요, 모두 합쳐 250대가 생산된 판터 D형의 초기형들 중 겨우 43대만이 전투에 투입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943년 중에 600대의 D형이 추가로 생산되긴 했지만 이처럼 D형의 최초 생산형 250대가 실전에서 수많은 결함을 드러낸 탓에 후기 생산형 차량은 전차장용 쿠플라를 신형으로 바꾸는 등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적잖은 개량이 가해졌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판터의 개량이 끝날 턱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독일로서는 막강한 주포와 장갑 방어력을 갖춘 신형 주력 전차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개량형이 등장했나요? 네, 1943년 8월 단순한 D형의 개량을 넘은 새로운 바리에이션이 등장합니다. 바로 판터 A형이었죠. 이 판터 A형은요, 일단 기계적으로도 대대적인 개량이 가해집니다.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던 기어박스 등의 변속기 관련 부속들도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됐죠. 또한 D형 후경에 적용된 주조제 전차장용 큐폴라가 장착됐을 뿐만 아니라 큐폴라 위에 대공기관총을 얹을 레일도 설치됐습니다. 신형 큐폴라의 디자인은요, 전차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어요. 기존의 D형의 큐폴라는 비록 아주 두터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직접 밖을 보기 위한 관측창, 그러니까 여기 보통 관측창 미전 블록이라는데 이 관측창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창 자체가 대전차 소총 등에 명중하면 자칫 전차장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적의 포탄이 명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신형 큐폴라는요, 두께를 두텁게 하고 피탄 경사를 강하게 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관측창을 잔망경으로 대체했습니다. 덕분에 적이 잔망경을 대전차 소총으로 쏴도 전차장이 직접 다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죠. 게다가 신형 큐폴라가 구형보다 생산성도 높았습니다. 포탑 디자인도요, 해치 등의 배치를 상당 부분 바꿨고요. 특히 원래 방어용으로 설치됐던 피스톨 포트가 장갑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또 차체 정면에도요, MG34 기관총 일정이 볼 마운트를 사용해 거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적 보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무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다 차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포탑의 공축 기관총과 대공 기관총만으로는 이제 보병을 상대하기 부족하다고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판터 차체 정면에는요, 2명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 한 명인 통신수가 사격할 수 있는 기관총을 말하는 것도 사실 꽤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개량은 포탑 선의 속도의 개량이었습니다. 판터 D형은요, 포탑이 360도 회전하는데 무려 1분이 소요됐어요. 이 속도는 아무래도 느리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독일군은요, A형부터 포탑 회전용 유압장치의 힘을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즉 1000rpm에서는 46초가 걸렸지만 엔진을 3000rpm으로 밟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행기어는 중립에 놓고요, 이게 15초 만에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했지만 포탑을 빨리 돌리려면 포수가 조종수한테 미리 얘기해서 엔진 회전수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불편했죠. 그러니까 셔먼의 경우에는요, 엔진 회전수와 관계없이 15초 만에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었어요.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쪽으로는 2차 대전 전차들 중 셔먼이 거의 갑이었습니다. 또한 판터는 엔진실의 환기도 개선이 됩니다. 판터는요, 원래 자력으로 강을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엔진실의 방수에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D형에서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내부에 쌓인 가솔린 증기가 화재로, 그러니까 유증기가 돼서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어요. A형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이 A형의 다음 버전인 G형까지도 완전하게 이 유증기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았죠. 아무튼 판터 A형은 양산 숫자도 D형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D형은 1943년 9월에 양산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1943년 8월부터 44년 5월까지 A형이 약 2200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판터 A형의 이름은요, 이 판터는요, 생산면에서도 독일 전차 생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독일군은 이 A형을 분명한 차기 주력 전차로 생각한 거였죠. 물론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셔먼이나 소련의 T-34는 이것보다 몇 배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만 단위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독일로서는요, 사실상 최대 규모로 양산 수준을 높인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1944년 여름까지 전선에서 보이는 판터의 절대 다수는 A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판터가 의외로 비싸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터의 가격은 약 12만 마르크였는데요. 이 3호 전차나 4호 전차가 대략 10만 마르크인 것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꽤 좋은 편이었죠. 물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아질 만큼 값도 떨어졌지만 애당초 생산성이 형편없으면 대량 생산 체계도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독일군에서는 사실 4호 전차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판터에만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동부와 서부 전선 모두에서 전차 한 대가 아쉬운 판에 이러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판터 2도 계획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독일 육군이요, 이미 판터 D형이 실전 배치되기도 전에 새로운 형태의 판터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판터 2예요. 이 판터 2의 개발은요, 이미 1942년에 시작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으로 차체 전면 장갑을 100mm, 측면 장갑도 60mm로, 그리고 주포도 가능하면 88mm로 늘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이 됐죠. 판터는요, 원래대로는 하면은 일종의 징검다리였어요. 방어력을 높인 판터 2가 주력으로 양산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지만 판터 2의 개발은 194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차 생산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D형의 생산도 원래 예상했던 1개월에 600대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판이었고요. 결국 전쟁 중 판터의 최대 생산량은 1개월에 한 달에 380대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판터의 생산을 중단하고 판터 2를 생산하면 필연적으로 뭡니까? 생산의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일선 부대가 감내해야 할 전력 공백이 너무 컸어요. 게다가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엔진도 새로운 것을 장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 가스터빈 엔진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엔진도 바꾸고 이렇게 된다면 생산에 끼칠 혼란이 엄청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터 2의 개발은요, 시제품 차체 한 대가 완성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히틀러가 주장해서 시작된 개발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개발이 중단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단 한 대뿐인 이 시제품은요, 전쟁이 끝난 뒤 미군한테 노획돼서 지금은 미국 내 박물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에 있는 건요, 판터 G형의 포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노획한 자체 제멋대로 장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판터 2의 진짜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량으로 가나요? 네, 판터 2를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의 일부는 그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판터 시리즈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판터 G형이 1944년 3월부터 등장하면서 여기에 적용이 됐죠. 판터 G형은요,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당장 차체 측면의 경사 장갑판도 한 장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A형에서는 이게 뒷부분이 일부가 분할되어 있었거든요. 아울러서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차체 정면의 아랫부분은 원래 이게 장갑이 60mm였거든요. 이걸 50mm로 줄였고요. 차체 바닥 부분도 30mm에서 25mm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탄될 확률이 낮은 곳이 추가로 희생된 거죠. 또 다른 변화는요, 조종수용 관측장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A형까지는 조종수가 넓은 시야를 원하면 차체 앞에 관측장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요, 어차피 이걸 닫고 잔망경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방어력 면에서도 적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요, 아예. 1943년 9월부터 판터 G형의 또 다른 개량이 가해집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량인데 이 포방패의 변화예요. 원래 판터의 포방패는 단순한 반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원형의 포방패 때문에 적 포탄이 아래로 튕겨 차체 윗부분을 맞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장갑도 얇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필이면 예비탄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차체 앞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비교적 약한 전차포나 대전차포로도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포방패는요, 아랫부분에 턱을 설치했죠. 설령 적탄이 이 부분에 맞아도 아래로 튕겨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4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또 다른 변화가 바로 보기륜의 변화였습니다. 원래 판터는요, 테두리를 고무로 두른 그런 보기륜을 사용했었는데요. 근데 44년부터 판터의 보기륜은요, 아예 고무테를 내장한 철제 테두리가 설치된 철판 프레스제 보기륜으로 바뀝니다. 이건요, 티거2나 티거1의 후기형에도 적용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죠.
원자재를 절약해야 됐기 때문에 원자재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3년, 44년 이때가 되면 뭡니까? 연합군의 해상 봉쇄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일본 역시 전쟁 초반에 얻었던 동남아 점령지를 빼앗기거나 그곳에서 생산된 물자를 본국으로 운반하기도 힘들어진 탓에 고무의 사령령을 줄여야 했습니다. 일본이고 할 것 없이 독일이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게 궤도 수명해야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판터의 숙명과도 같은 고질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질병이요? 네, 바로 변속기였습니다. 이 변속기는요, 고장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개량이 가해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어 부분은 결국 근본적인 개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걸요, 셔먼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셔먼의 변속기는요, 기어들 중 힘을 받는다 싶은 부분의 상당수가 이중 나선 톱니를 사용하는 그런 기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담이 가해질지 모를 전차의 변속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런데 정작 셔먼보다 무거운 판터의 변속기어 대부분은요, 일반 직선형 톱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판터는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부속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도 이런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항상 비용과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놈의 생산성. 독일의 생산 능력으로는 이중 나선 기어를 시간에 맞춰서 대량으로 보급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6,000대 만들었는데도 요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독일이. 반면 미국은 8배가 넘는 전차를 생산하면서도 이걸 다 적용시켰고 막대한 양의 예비 부속까지 생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셔먼이 그렇게 안 좋은 전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워낙 그냥 맹수들한테 두드러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게 셔먼이요, 기계적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전차입니다. 그리고 정비성도 철저히 고려한 그런 전차예요, 셔먼이. 그러니까 셔먼은요, 이거 트랜스미션 정비하려면 여러분 사진 보시죠. 앞 커브만 드러내면 돼요. 근데 판터는 어떻습니까? 상부를 완전히 드러내서 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요, 시간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만들면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지만 대량의 물건을 귀국해서 생산하는 데는 미국보다 한 수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산업공학이 취약했다는 거죠, 미국보다. 실제로 셔먼은요, 독일 전차들과 비교할 때 구성 부품의 기계적 내구성이 5배나 좋았다고 합니다. 독일 전차들이 장갑과 화력은 강력할지 몰라도 작전을 벌이다 망가질 확률은 셔먼보다 훨씬 높았죠, 판터가. 셔먼의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 셔먼이 단순하고 생산성이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셔먼은 기계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셔먼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간단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그만큼 넘사벽 수준의 대량 생산 능력, 즉 그냥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정교한 물건을 많이 만드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셔먼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분은요, 우리 채널의 셔먼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판터의 조종수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조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의 정비도 비교적 자주 필요했죠. 이 트랜스미션, 즉 변속기의 주요 부품의 평균 수명도요, 150km였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에요. 이런 문제와 함께 매우 낮은 연비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719리터의 연료를 넣으면요, 도로에서 130km 갔어요. 험지에서는 80km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독일군은요, 판터를 최대한 철도로 전장 가까이 운반하고 자력 주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전쟁 후반, 특히 후반에 서부 전선에서 철도 운반은 종종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전후해서요, 연합군이 독일과 프랑스의 철도망에 가한 폭격을 생각하면 판터를 철도로 운반하기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철도가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자력 경쟁이에요, 자력 경쟁. 그러니까 많은 판터가요, 자력으로 꽤 긴 거리를 주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속기 등이 고장나 주저하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떤 자료에 보면 3분의 1 정도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노르만디 전선에서도요, 프랑스 당국은 버려진 판터 전차 중 거의 절반이 변속기 주행 등 최종 주행 계통의 고장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노르망디에서 운영된 판터는요, 대부분이 A형이지만 이 부분은 G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변속기 내부의 기어는요, 판터의 운용에서 계속 약점으로 남아서 전쟁 끝까지 판터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튼 뭐가 어쨌든 판터 G형은 판터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된 차량으로 등극을 합니다. 총 생산량은요 무려 2,953대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전차니까 무료란 말이 나오죠. 연합군 전차면 무료란 말이 안 나오죠. 이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독일군 전차 생산량으로는 명실공히 독일군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이것과 기존의 판터 시리즈 생산량을 합치면 거의 6,000대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독일군 기갑 차량 중에 3호 돌격포가 1등이에요. 9,400대. 그 다음에 2등이 4호 전차예요. 8,300대. 요거 다음으로 많은 양이 생산된 거죠. 하지만 3호 돌격포와 4호 전차가 판터보다 먼저 생산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요. 44년에서 45년 기준으로 판터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 전차의 생산량을 다 합쳐도 미국의 셔먼 생산량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사실 판터의 생산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차 생산은요, 특히 1944년부터 적잖은 곤란에 직면합니다. 왜? 1944년도에 독일의 전차 생산량이 최고에 달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연합군의 폭격으로 1944년 하반기부터 전차 생산량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전차 공장들이 차례차례 폭격에 직면했고요. 비록 복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생산 스케줄도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게 되죠. 또한 전차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예비 부속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미 1943년에는요 필요한 예비 부속의 생산이요 전차 생산량에 비해 25에서 30%에 그쳤지만 1944년 가을에 이르면 8%까지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전쟁 후반에 독일 전차들은요 판터를 포함해 전장에 배치된 전차의 부족보다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전차의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전차가 있어도 뭡니까? 부품이 없어도 주저앉으면 말짱 헛일이잖아요. 게다가 부품 수급을 위해 야전에서 고장난 전차를 수리하지 못하고 해체할 상황까지 종종 발생하면서 실제 가동 전차의 숫자는 역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망할 군대는 망한다. G형이 판터 개량의 끝인가요? 제가 아까 이제 판터 2 말씀드렸죠. 이 판터 2 계획이 무산됐지만 독일이 판터 개량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이미 G형에서 보여줬듯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계획됐지만 그중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판터 F형입니다. 이게 판터 2에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를 이제 차용했는데 이 판터 F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포탑이었어요. 판터의 포탑은요 필요한 수준보다 상당히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것은 승무원들의 거주성이나 작업 효율성에는 좋지만 방어력이나 생산성 측면에선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도 큼직한 판터의 차체 큼직한 포탑까지 겹쳐서 폭로 면적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포탑을 또 소형화하자는 계획이 나왔고요. 이것이 좁은 포탑, 즉 슈말트룸 개발로 이루어집니다. 이 슈말트룸은요 말 그대로 판터 포탑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탑 정면의 폭로 면적을 크게 줄이고요 포탑 무게도 줄였죠. 심지어 포방패도요 최대한 부피를 줄인 것으로 바뀝니다. 덕분에 장갑 두께를 약간 느리고도 포탑 전체 무게는 약간 줄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판터 F형에 오면은 측면은 45mm에서 60mm로 상면도 16mm에서 40mm로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면을 왜 두껍게 해야 되느냐? 연합군 전투기가 자꾸 밑으로 꽂히면서 기총소사를 했거든요. 12.7mm를 갈겼는데 가끔은 이 16mm로도 불안했거든. 또한 차체 윗부분의 장갑 역시 약간 더 두텁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터는요 생산성과 방어력 모두 높일 생각이었지만 여기에 대해 공격력도 높일 생각이었습니다. 주포 자체는 바꾸지 않았지만요 판터 F형에는 스테레오식 거리 측정기가 장착될 예정이었어요. 이 판터의 79경장 75mm 주포는요 뛰어난 원거리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 거리를 충분히 살리려면 숙련된 포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반에는 숙련된 인원을 키우기란 쉽지 않고 또 숙련된 인원이 있다 해도 거리가 멀수록 초탄 명중을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사격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거리 측정기가 도입된 거죠. 심지어 주포를 71구경장 88mm로 바꾸자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F형은 결국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채 종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시제품은요 연합국들에게 노획되어서 테스트를 거친 뒤 대부분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포탑 하나는요 영국에서 방어력 테스트 등을 위해 온갖 포의 사격 표적이 돼서 심하게 파손되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그 역사적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보빙턴 전차박물관에 보존 처리 후 전시되고 있습니다. 판터의 실전은 어땠나요? 네, 판터는요 실전에서 잘만 쓰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적어도 정면에서 판터를 관통하려면 2차 대전 중 실전에 운용된 연합군 전차 대부분은요, 아주 가까운 거리, 심하면 100m까지 접근해야 했습니다. 반면 판터는 연합군 전차 대부분을 1000에서 2000m 정도의 원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격파할 수 있었어요. 셔먼이나 T-3476쯤 되면요, 거의 3000m 가까운 거리에서도 맞추기만 하면 격파가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소련군은 스탈린 중전차나 Su-100 등의 신형 전차 및 자주포로, 그리고 영국군은 17파운드 포를 탑재한 셔먼 파이어플라이로 판터 위협에 대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요, 판터가 적은 양만이 배치되는 일종의 특수 중전차 정도로 오판을 해요. 그래서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4년 6월부터 8월의 노르망디 전선에서는요, 이미 판터가 뭡니까? 그렇죠. 전체 독일군 전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주력기였어요. 그래서 이 판터와 맞짱을 뜬 미군 전차들은요,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털려나갑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 그나마 대비하겠다고 배치한 3인치 주포의 M10 구축 전차나 셔먼의 76mm 포 탑재형조차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 두 전차로 판터를 제대로 상대하려면요, 고속 철갑탄, 즉 HVAP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고속 철갑탄이 충분히 전선에 도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가장 중요한 1944년 6월에서 8월 사이에는요, 대부분의 전차가 이 고속 철갑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90mm 포를 탑재한 M36 잭슨 구축 전차마저도 44년 9월부터 실전 배치가 됐거든요. 이것조차 고속 철갑탄 없이는 판터의 정면 장갑을 관통하는데 종종 실패합니다. 하지만 판터에서도 약점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트랜스미션 문제 말고도 최전선에서 몇 가지 약점이 판터한테 치명적으로 작용했어요. 일단 포탑 손해가 느리기 때문에 빨리 돌리려면 엔진 회전수를 올려야 하는 등 민첩성이 좀 떨어졌죠. 요건 제가 말씀드렸죠. 게다가 수적 열세까지 감안하면요, 자칫 근거리에서 여러 적 전차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판터한테 위험했습니다. 물론 측면 방어력도 막강하다면 좀 안심이 될 수 있지만 판터는요, 측면을 희생하고 정면에 몰빵한 전차예요. 강력한 화력과 정면 방어력을 이용해 적과 최대한 먼 거리에서 교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데다 대량 배치를 목표로 만든 만큼 무게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고요. 그것이 측면 장갑을 45mm라는 꽤 빈약한 수준으로 억제한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셔먼의 공격력이 약해도 45mm 정도의 장갑을 뚫는 것은요, 75mm 탑재형에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미군 측 지휘관이 주변 지형이나 독일군 배치 상황 등을 잘 숙지하고 미군의 수적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활용하면, 즉 우회 기동 이런 거를 사용하면요, 예상외로 판터가 열세에 몰리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측면을 때릴 기회가 있다면 셔먼이 판터를 잡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독일군의 판터 손실이 가장 심하던 1944년 9월, 이때 판터는요, 9월 한 달만 692대가 격파됩니다. 근데 이 1944년 9월에 북프랑스에서 연합군이 빠른 기동전을 펼치던 시기라는 점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요, 아이러니컬하게 하게도요, 이 1944년 9월 판터가 가장 많이 격파된 요 9월은요, 판터의 전선 배치량이 가장 많던 시기였어요. 2304대였습니다. 이 정도의 판터로 독일이 전황을 뒤엎기에는 이미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죠. 이런 문제는 전쟁 후반으로 가면 전체적인 독일군 전차의 장갑 재질이 악화되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자재도 부족한 데다가 생산성은 높이다 보니까 열처리 등이 어떻게 돼요? 부실해졌죠. 그것 때문에 판터의 장갑이 관통되지 않아도 깨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판터는요, 정말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독일군 지휘관이 판터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강점을 잘 살린다면 판터는 거의 무적에 가까워요. 아르덴느 공세 직후에 유럽 전선에 75mm 포 탑재 셔먼을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명령하는 한편으로 90mm 포를 탑재한 신형 M26 퍼싱의 실전 배치를 서두른 것도 상당 부분 판터의 위력에 미군 전차의 손실, 특히 셔먼의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량 앞에 장사 없죠. 그쵸? 다국발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전쟁 말기가 되면 판터의 위협은 점점 떨어집니다. 연합군의 판터를 상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조금씩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일의 상황이 막장이 됐죠. 그래서요, 45년 3월에 이르면요, 서부전선 전체에서 독일이 보유한 판터의 숫자는 겨우 117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숫자는 딸랑 49대예요.
비슷한 시기 미군이 독일 땅에 밀어넣은 전차의 대수를 생각하면 이미 성능이 어떻고 저떻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리죠. 그렇죠? 이 판터의 실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퀼릉 성당 전차전입니다. 종군 기자 짐 베이츠가 생생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1945년 3월 6일 오후 2시 미 제3기갑사단 32연대 이중대 전차와 보병들이 독일 퀼른 중심부 성당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선두는 M4A1 셔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철갑탄이 날라와서 선두에 있던 셔먼이 피격됩니다. 그리고 바로 날아온 2탄도 이 셔먼에 명중하죠. 바로 퀼른 성당 광장에 매복해 있던 판터가 저격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터에서 발사된 3탄에 피격된 셔먼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M4A3 셔먼도 피격이 되죠. 특히 첫 번째 피격된 셔먼에서는 2명이 즉사했고요. 전차장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탈출했으나 역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미군의 신형 M26 퍼싱 전차가 우회해 독일군의 판터 전차와 조우합니다. 독일군의 판터는요, 60 페테른 할레 사단 106 기갑여단의 판터 A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터와 퍼싱은요, 서로 110m 거리에서 조우합니다. 여기서 M26 퍼싱은요, 사격을 위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의 전차들은 사격하려면 멈춰서서 이제 털에서 돌려서 이제 사격을 했는데, 이때 퍼싱은 사격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판터의 측면이 노출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M26 퍼싱은 사격 기회를 잡았죠. 퍼싱이 1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퍼싱의 90mm 철갑탄은 그대로 판터의 차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퍼싱이 3발을 더 쏴제낍니다. 그리고 이 3발이 모두 명중, 총 4발이 명중합니다. 판터에. 그리고 순식간에 판터는 화염에 휩싸이게 되죠. 놀라운 것은 판터의 승무원 5명은요, 탈출에 성공합니다. 아무튼 이 전투로 인해서요, 연합군 병사들은 다시 한번 판터의 경이로운 전투 능력을 깨달았다고 하죠. 이 전쟁 후의 판터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쟁이 끝난 뒤 판터는요, 몇몇 나라에서 놀랍게도 운영이 됩니다.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처럼 소련한테 비교적 일찍 손들어서 잘 보인 나라들은요, 소련이 노획한 판터들 중 일부를 넘겨받아 195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들은 거의 다 1950년대 초반에 다른 소련제 전차들로 대체가 되고요. 불가리아는 포탄만 떼서 국경지대의 벙커용으로 활용을 했고 60년대 대부분 폐기합니다. 가장 많은 판터를 전쟁 뒤에 운용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뒤 대량의 셔먼 전차로 무장을 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소련의 서방 침공에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획한 판터를 일종의 히든 카드로 운영했습니다. 최소한 50대 판터가 프랑스의 제503 전차연대에 편성돼서 운용됐죠. 프랑스가 독일 본토에 진입한 데다가 프랑스 국내에서도 많은 판터를 노획한 덕분에 그나마 예비 부속 등의 조달에 다른 나라들보다 차질이 적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굉장히 많은 판터를 운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프랑스도 판터를 오래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판터가 1952년 이후에 폐기가 되죠. 예비 부속 문제와 더불어 고질적인 변속기의 실외성 등 기계적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탓입니다. 게다가 프랑스는요, 미국으로부터 M47 전차를 공유받았고요. 프랑스 자신도 중전차인, 무거울 중에 중전차인 ARL-44를 실전 배치하는 등 대안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이죠. 참고로 프랑스가 만든 ARL-44는요, 쉐시입니다. 하지만요, 프랑스는 전차 개발에서 판터 운영의 경험을 톡톡히 살립니다. 당장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전차 중 가장 상업적 성능을 거둔 차량인 AMX-13의 주포가 바로 판터의 주포를 기반으로 개량한 거였어요. 이 주포는요, 이스라엘의 개량형 셔먼, 보통 슈퍼 셔먼이라고 하죠. M50에도 사용됐고요. 3차 중동전까지 그 위력을 과시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경사 장갑이나 기타 많은 다른 기술적 요소도 프랑스 전차 개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소수의 판터가 베트남,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을 했던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습니다. 프랑스만이 판터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판터 자체의 기술적 영향도 있지만 판터의 존재에 놀란 연합군이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독일군은 티거1처럼 강력한 전차를 판터 이전부터 운용하고 있었지만 판터는 대량으로 운용되는 주력 전차라는 점에서 연합군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쩌다 마주칠 물건이라면 모를까? 언제나 마주칠 전차가 저런 전차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연합군도요, 장갑과 방어력이 크게 개선된 전차를 내놓습니다.
바로 영국의 센츄리언과 미국의 퍼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만약 판터가 없었다면 이 두 전차의 개발과 생산은 크게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터는요, 전쟁 뒤에 주력 전차 개념에도 나름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에 따라 방어력과 기동성을 극단적으로 나누는 전쟁 이전의 이론과 달리 실전에서는요, 방어력, 공격력, 기동력 이 3박자의 균형이 잡힌 전차가 가장 실용적이라는 사실을 판터가 몸소 보여준 거죠. 물론 이 2차 대전 뒤에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뭐 엄청난 장악하고 화력을 갖춘 중전차, 무거울 중 중전차하고 기동력을 강조하고 방어력, 화력을 조금 희생한 경전차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울 중, 이 중전차는 어디까지나 소수였고 경전차는 어디까지나 정찰 등의 제한적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차의 숫자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요, 결국 균형 잡힌 주력 전차들이었죠. 1960년대 이르면요, 대부분의 중전차가 사라지고요, 경전차 역시 다른 종류의 장갑차들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력 전차가 전차 세계를 석권하죠. 바로 이 주력 전차의 원조가 판터였던 것입니다.